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저는 10년간 한 입을 덮고 산 남편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연애 3년, 결혼 10년, 남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닥친 일이 더 소름 끼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도의 한 도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8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20살 때 미용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30살 때 제 미용실을 차렸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제 일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고 소소하지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특히 남편이 저에게 굉장히 잘했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남편은 한 동네에서 쌀로 만든 빵을 판매하는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데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수더분하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했기 때문에 동네 평판도 좋았습니다. 예쁜 딸아이 키우면서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후배 한 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름은 김민주이고 미용일 후배였어요. 전에 5년 정도 한 브랜드 미용실에서 디자이너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스텝으로 들어왔던 직원이었습니다. 저보다 5살이 어렸는데 애교가 많고 귀여운 데다 일도 열심히 했던 후배였죠. 저를 잘 따르기도 해서 제가 일적으로도 많이 도와주고 미용실 밖에서도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미용일에 대한 애살과 열정이 많았기에 저도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민주는 그 미용실에서 일해서 디자이너까지 달았고 그 해에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결혼식도 갔었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죠. 그리고 남편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했고 미용실은 그만두었습니다. 저도 다음 해에 바로 그만두고 제 미용실을 차렸고요. 하여튼 오랫동안 친하게 잘 지내던 후배인데 그렇게 헤어지게 되니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이후로 연락을 좀 주고받다가 각자 사는 게 바빠서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민주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지역으로 다시 이사 왔는데 일자리가 필요해서 연락한다고 하면서요. 반갑기도 하면서도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여기로 다시 왔나 싶어 놀랐죠. 그렇게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살면서 여러 문제로 많이 부딪히다가 결국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3살 정도 되는 아들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민주가 키운다고 하고요. 이혼도 했으니 연고도 없는 남편 고향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서 원래 고향이었던 이 지역으로 다시 이사를 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혹시 이 미용실에는 디자이너 안 필요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당장 필요했던 건 아니지만 사정이 딱해서 저희 미용실에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실력 있는 친구다 보니 저희 미용실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민주는 저희 미용실에서 일했는데 저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 민주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 일찍 퇴근을 하게 해준다던가 아이가 어린이집을 못 가면 쉬게 해준다던가 예약 손님은 제가 대신 땜빵을 해준다던가 하면서요. 그리고 민주는 아이도 종종 미용실에 잘 데리고 왔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민주가 짠하고 안쓰럽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대단하고 멋지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가끔 저희 남편이 저희 딸과 민준의 아들을 돌봐주기로 하고 민주랑 저는 나가서 맥주 한잔하고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아이 잘 보니까 저보고도 바람 쐬러 민주 씨랑 다니라면서 그런 식으로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혼자서 아이들을 보는 게 쉽지 않을 텐데도 말이죠. 그 덕분에 저도 민주랑 한 번씩 나가서 술 한 잔도 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주고받으며 자유시간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남편이 아이를 봐주기로 하고 저와 민주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양꼬치집에서 맥주를 한 잔 하기로 했죠. 그날 민주는 술을 좀 많이 마셨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 저는요, 세상에서 언니가 제일 부러워요. 내가? 내가 왜 부러워? 세상에 부러울 만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다 모르겠고, 저는 그냥 언니가 제일 부러워요.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내가 왜? 제가 보는 언니는 늘 행복해 보여서요. 밝고 긍정적이고 꼬인 데가 없어 보여요. 손님들이 언니 친절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친절함이라는 것도 결국 성격이거든요. 언니는 기본적으로 꼬인 데가 없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늘 친절하고 밝게 손님들도 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칭찬 타임이야? 쑥스럽게. 그리고 민주 너도 손님들한테 잘하잖아. 단골도 많고. 겉으론 잘하죠. 근데 제 속은 아니에요. 제 속이 얼마나 드글드글한 줄 아세요? 명품 신발, 명품 가방 들고 미용실 와서 돈 쓰고 시간 죽이는 여자들 보면 저 여자는 뭔 복이 있어서 저렇게 사나 싶어요. 저는 서서 내내 일하니까 하지 정맥 오고 다리 붓고 피곤한 몸 이끌고 집에 오면 애 돌봐야 되고 밀린 집안일에 이렇게 가끔 형부가 우리 지우까지 돌봐주고 시간 보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저는 숨구멍이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술을 마시더라고요. 민주는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마냥 밝고 긍정적인 후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속으로 많이 힘들었나 보다 싶어서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해줘야 할까 고민하는데 민주가 그러더군요. 언니가 그렇게 밝은 거 가정이 행복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형부가 언니한테 워낙 잘하잖아요. 배우자하고 사이 안 좋고 집안에서 문제 있으면 밖에서도 결코 좋을 수 없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하여튼 언니 부러워요. 나랑 우리 신랑도 겉으로는 그렇지 사실은 많이 싸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뭐. 어쨌든 형부 같은 남자 별로 없어요. 그건 언니도 알죠? 제 전 남편이 형부 같은 남자였으면 저 이혼 안 했어요. 그렇게 민주는 씁쓸한 얼굴로 술을 마셨고 저는 민주가 많이 지쳤나 보다 싶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그 후로도 민주는 저희 미용실에서 함께 잘 일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일했을 때 민주는 자기도 미용실을 차려서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의적으로 저희 동네에는 안 차리고 옆 동네 가서 차릴 거라고 하면서요. 실력도 있는 친구고 독립하고 싶어 하니 저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옆 동네가 아니라 같은 동네에 미용실을 차렸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대각선으로 2블럭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는 남편 빵집이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 동네에 제 미용실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용실은 꽤 많죠. 그리고 저희 가게에 있다가 독립한다고 해서 제 눈치 보고 꼭 멀리 차려야 되는 법은 없고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기본적인 도리 같은 게 있잖아요. 같은 업종인데다 제가 많이 가르쳐줬고 또 분명 옆 동네에 차린다고 했었는데 너무 가깝게 차린 게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한테 처음에 말할 때는 분명 옆 동네에 받은 곳이 있다고까지 했거든요. 저도 같이 자리 받고 위치 괜찮은 것 같다고도 했고요.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 떡하니 한 동네의 미용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민주는 저에게 먼저 막 변명하듯이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원래 봐둔 옆 동네 매물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리가 별로더라.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여기를 마침 추천해 주더라. 언니네 미용실과 너무 가까워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가 최선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다. 이해를 해줘라 라고요. 좋은 자리 있으면 해야지 괜찮다고 하면서도 기분이 좀 묘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친한 후배가 새로 가게를 오픈하고 새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응원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동안 이런저런 일로 많이 힘들어했고 또 혼자 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장사 잘 돼서 고민 좀 덜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고요. 하여튼 그렇게 민주는 준비 끝에 본인의 미용실을 오픈했습니다. 민주네 미용실은 다른 직원 없이 혼자서 일하는 1인 미용실이었어요. 민주와 저는 각자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전처럼 얼굴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가끔 연락 정도만 했는데 많이 바쁜지 제가 연락하면 답이 늦을 때가 많더라고요. 한 동네에 살면서 만나는 일도 연락하는 일도 확 줄어들었죠. 가게 처음 오픈하면 얼마나 정신없는지 알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민주가 가게를 오픈하고 몇 달 정도 지나고부터 제 귀에 묘하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저희 가게에 오는 단골 손님들이 얘기해 줬습니다. 조 사장, 전에 여기서 일했던 디자이너 있었잖아. 여기서 별로 안 먼 곳에 미용실 차린 것 같던데? 아, 네, 맞아요. 아니, 상도덕이 없어? 여기서 일해놓고 뭘 그렇게 가깝게 차려?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된다고 했어요. 거기 위치나 자리가 괜찮은데 아깝잖아요. 조 사장 성격도 참 좋네. 여기 있는 손님 다 뺏어가면 어쩌려고 괜찮다 그래. 에이, 저희 단골 손님 많은데요, 뭐. 아유, 순진한 소리. 가격도 여기보다 더 싸게 하더만. 막 제품도 훨씬 좋다고 홍보하고. 아, 그래요? 그래도 나는 조 사장이 머리 해주는 게 마음에 들어서 무조건 여기 오지만 그쪽으로 옮긴 사람 좀 될걸? 어차피 같은 미용실 출신이라 실력도 비슷한데 가격은 거기가 훨씬 싸니까. 그리고 가격이나 실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쪽 미용실 원장이 조 원장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다니는 것 같던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손님의 말에 너무 놀라 머리를 말다 말고 멈췄습니다. 나 아는 친구가 그 미용실 다니는데 한번 물어봤었나 봐. 전에 저쪽 사거리 쪽 미용실 있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 원장이 맞다면서 거기서 일하다가 독립한 거라고 했다네. 네, 그렇죠. 그런데요? 근데 대놓고는 아닌데 좀 은근하게 조 원장을 까듯이 얘기하더라던데. 네? 저에 대해서 뭐라고요? 막 대놓고 욕하고 이랬던 건 아니고 은근히 거기가 갑질심해서 그만두고 차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 게다가 파마약이나 염색약 이런 거 재료도 좋은 거 쓰는 척 하는데 사실은 별로 안 좋은 거 싸구려 쓴다는 식으로 말했다던데. 내가 조 원장네 미용실 단골인 거 아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묻더라고. 거기 원장 성격 이상하다던데 괜찮냐고. 가격도 더 비싸면서 제품도 별로라는데 거기 왜 다니냐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무슨 소리냐고. 내가 여기 오픈 때부터 왔던 단골인데 원장 성격 싹싹하고 실력도 좋고 여기서 머리하고 나면 별로 상하지도 않는다고 그랬다니까. 저는 그 손님의 말에 꽤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주가 자기 미용실에 온 손님들한테 제 험담을 했다는 게요. 정말 그 친구분이 그렇게 들으셨다고요? 그쪽 미용실 김민주 원장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너무 놀란 표정을 짓자 그 손님도 덩달아 놀라시더라고요. 내가 뭐 말을 잘못 전한 건가? 아니 나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내가 보기에 그 원장이 자기 장사 잘 되려고 조 원장 까내리는 것 같아. 한번 확인해봐. 그 손님의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민주랑 저는 단순한 원장과 직원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전 미용실 때부터 잘 지내왔었고 일자리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저희 미용실에서 일할 수 있게끔 도와도 줬죠. 일하는 거 말고도 사적으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숱하게 나누었습니다. 민주가 미용실 오픈한다고 했을 때 제가 고가의 미용 기구도 제 사비로 선물해주고 오픈날 화분도 사다 줬습니다. 그냥 단순한 원장 직원 관계라던가 선후배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하고 돈독한 언니 동생 같은 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주가 뒤에서 제 욕을 했다니요. 의도적으로 저희 미용실을 까내렸다니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손님이 없는 소리를 지어내서 저한테 말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놓고 물어볼까 싶다가도 제 성격이 그런 성격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끙끙 앓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저한테 왜 그러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민주욕을 하더라고요. 아주 웃기네. 걔 왜 그래? 아니, 확실한 건 아닌데 왜 그렇게 흥분을 해? 확실한 거 아니긴. 그럴 줄 알았다. 당신이 너무 순진해. 내가 보기엔 김민주 씨 그렇게 착하고 선한 스타일 아니야. 아니, 왜 갑자기 민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 여태까지 잘 지내놓고. 나랑 뭘 잘 지내? 그냥 당신이 좋아하는 후배니까 내가 좀 배려해준 거지. 솔직히 같은 동네에 미용실 차린 것부터 난 좀 이해 안 됐어. 자기가 좀 잘해줬냐? 그럼 오련히 다른 동네에 차리던가 아니면 거리라도 좀 멀리 차리던가 엎어지면 코 닿을 때에 떡하니 뭐 하는 짓이야. 하여튼 당신도 민주 씨 너무 믿지 마. 내가 보기엔 사람이 별로 진실돼 보이진 않아. 하면서 무슨 기다렸다는 듯 민주욕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에 조금 아차 싶어서 그냥 말을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게 제 오해일 수도 있는데 덮어놓고 민주욕을 같이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민주한테 말하기도 전에 민주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먼저 전화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더라고요. 언니, 저에 대해서 언니가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요. 제가 뭐 언니 미용실 욕하고 재료 싸구려 쓴다 이런 얘기했다고. 아, 나도 누구한테 들은 건데. 누가 그래요? 뭐 그냥 건너들었어. 그거 다 오해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길 하나 건너면 언니네 가게인데 제가 한 동네 장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겠나요? 절대 아니에요. 저 그런 소리 안 해요. 하면서 억울하다며 펄쩍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안다고 오해 안 한다면서 쩔쩔매며 민주를 안심시켰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나중에는 정말 김민주가 제 욕 엄청 하고 저희 미용실 험담 엄청 하면서 손님 땡겨오려고 했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는 민주가 워낙 펄쩍 뛰니까 다 오해라고 생각했죠. 하여튼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심장질환으로 인한 부정맥이 있으신데요. 그맘때 잘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자주 하셨어요. 오빠랑 언니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엄마를 돌봤는데 회복이 되는 듯해서 퇴원을 해서 지내시다가 어느 날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엄마가 연락이 안 돼서 언니가 찾아갔다가 쓰러진 엄마를 안고 부랴부랴 병원을 갔는데 이미 늦은 후였죠. 엄마가 좀 나아지는 듯해서 안심이었는데 퇴원하고 얼마 뒤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다 보니 너무 충격적이고 기막히고 허망하고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는 거의 넋놓고 울었고 저희 남편도 장모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 몰랐다며 같이 울었습니다. 그나마 오빠와 언니가 정신줄을 잡고 장례 절차를 밟았고요. 그렇게 빈소가 차려졌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실감이 안 나서 울고 까무러쳤다가 또 울고 그랬네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멍하게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는데 소식을 듣고 민주도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도착하자마자 저를 끌어안으며 자기가 더 오열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또다시 오열하고요. 그렇게 한참이나 부둥켜 울고 민주는 오랫동안 제 손을 잡고 뭐라 할 말이 없다며 눈물 어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저를 위해 흘려주는 그 눈물이 정말 고맙고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민주는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와서 5시간 정도를 제 곁에 있어주다가 아이 때문에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겨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서 서둘러 가라고 돌려보내면서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만큼이나 눈이 퉁퉁 부은 민주를 배웅하면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민주에 대한 의심과 섭섭함은 모조리 없어졌습니다. 한달음에 달려와 저를 위해 펑펑 울어주고 저희 엄마의 명복을 빌어주는 친구인데 더 이상 섭섭하고 자시고 할 마음이 들 리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빈소로 돌아왔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벽이었어요. 빈소에 딸린 작은 방에서 잠깐 쪽잠을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갔더니 언니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언니한테 들어가서 한숨 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언니 이 사람 못 봤어? 같이 한숨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제부? 아까 보니까 잠깐 밖으로 나가는 것 같던데. 이 시간에?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남편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이 늦은 새벽에 어딜 갔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복도로 나왔는데 남편이 계단 쪽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좀 흥분한 모습으로요. 이 늦은 시간에 도대체 누구랑 통화를 해? 싶더군요. 의아해서 다가가려는데 그 통화 내용이 좀 이상한 겁니다. 너무 그렇게 닥달 좀 하지 마.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오늘 와서 계속 있었던 것도 나 압박하려고 그랬던 거지. 제발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보자. 저 사람 지금 엄마 죽고 제정신 아닌데 그런 말까지 내가 어떻게 해. 나도 진짜 지친다. 대화 내용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은 누군지도 모르는 그 대화 상대자랑 싸우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고 저는 일단 몸을 좀 피해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씩씩거리다가 담배를 피러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지켜보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느낌상 왠지 여자일 것 같더군요. 내용 관계의 여자요. 저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심란한 기분을 뒤로하고 일단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언니가 제부 찾았느냐 물었고 저는 언니한테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내 남편에게 별다른 말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찾았다느니 어디 갔었냐느니 이런 얘기요. 언니는 어리둥절해 하면서 일단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왔고 컴컴한 방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죠. 좀 전에 남편이 했던 대화를 곱씹으면서요. 도대체 뭘까? 그게 무슨 통화일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들어왔고 한숨과 함께 제 옆에서 누워서 눈을 붙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살짝 코를 고는 것을 듣고 잠이 들었구나 싶어서 충전 중이던 남편 폰을 꺼내 들고 밖으로 나왔죠. 언니는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했고 저는 일단 엄마 장례식 다 끝나면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폰을 들고 밖으로 나왔죠.
남편은 모든 통화가 자동 녹음이 되게끔 해놓거든요.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실수가 여러 번 있었다 보니 무조건 통화 내용은 자동 녹음을 해놓고 필요하면 다시 들어볼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아까 도대체 누구랑 통화했을까 떨리는 기분으로 봤는데 김민주 씨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남편이 통화했던 사람이 바로 민주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민주라고? 어안이 벙벙해서 핸드폰 속 그 이름을 한참이나 쳐다봤죠. 몇 시간 전만 해도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저를 부둥켜 안고 같이 꺼이꺼이 울어주던 동생 같던 후배인 민주가 내 남편이랑 이 시간에 그 이상한 통화를 했다고? 기분이 말도 못하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두 사람의 통화 녹음을 들었습니다. 너 조문 갔다 왔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문자 보내?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처가 식구들 다 있는데. 그러게 왜 답장을 자꾸 안 하는데. 내가 그럴 정신이야? 조문객도 별로 없더만. 오빠가 하는 것도 없잖아. 어차피 현미 언니 친오빠도 거기 있고. 왜 자꾸 연락해? 말투 왜 그래? 오빠 보면 나한테 되게 함부로 한다. 언니한테 하는 거랑 달라. 그거 따지려고 전화했냐? 피곤해 죽겠는데. 나한테 자꾸 이래봐. 언니한테 다 말할까? 협박해? 현미가 다 알면 너는 뭐 멀쩡하고? 나는 아쉬울 거 없지. 왜 없어? 이 좁은 동네에 소문 다 나면 너도 끝이지. 오빠보단 낫지. 오빠야말로 약속 안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무슨 약속? 현미 언니랑 헤어질 거라며. 현미 언니랑 끝내고 나랑 우리 지우 키우고 살 거라며. 오빠가 뭐랬어? 장모님 건강 안 좋아서 하루 이틀 한다고. 돌아가시면 유산 받을 텐데 그거 적당히 나눠받고 이혼하면 된다고 했지? 근데 그렇게 해놓고 요즘 들어 나한테 너무 무심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나 진짜 슬슬 기분 나쁠라 그러네. 나 갖고 놀아? 이제 오빠 말대로 현미 언니 엄마 돌아가셨지? 유산 받고 오빠 목 받고 나면 헤어져. 알았지? 알았다 알았어. 재촉 좀 하지 마라. 너 그러다가 현미한테 들킨다. 오빠나 조심해. 딴 마음 먹지 말고. 그래 딴 봐. 오빠 죽고 나 죽는 거야. 나 잃을 거 없거든? 협박 좀 그만하지. 너무 그렇게 닥달 좀 하지 마.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오늘 와서 계속 있었던 것도 나 압박하려고 그랬던 거지? 제발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보자. 저 사람 지금 엄마 죽고 제정신 아닌데 그런 말까지 내가 어떻게 해. 나도 진짜 지친다. 끊어. 그 통화 내용을 듣는데 입이 떡 벌어져서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내 남편이 다름 아닌 김민주랑 내연관계였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란 생각조차 못했어요. 저희 남편에게 불륜이라는 단어는 거리가 먼 줄 알았고 동생 같은 후배인 민주가 저를 배신할 거라고도 생각 못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배신감에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라고요. 저는 넋이 나갔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또 이런 일까지 겹치다니요. 제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더라고요. 저는 그날 계단에서 몇 시간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괴로움이 너무 직격타로 오니까 어쩔 도리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가슴을 부여잡고 울고 또 울었죠. 한바탕 미친 듯이 울고 나니 정신이 좀 맑아졌습니다. 남편과 김민주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 금수만도 못한 것들을 내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일단 정신줄 잡고 엄마의 남은 장례와 더불어 발인도 했습니다. 제가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남편 말에도 최소한의 대답만 했는데 사실 남편 면상도 쳐다보기 싫어서 그랬거든요.
남편은 제가 엄마 돌아가시고 너무 충격을 받아 그런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하느니 어쩌느니 하더라고요. 이해 같은 소리 하네. 당장이라도 뺨을 올려붙이고 싶은 걸 이악 물고 참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장례 절차가 끝이 나고 엄마를 보내드렸어요. 엄마를 잃은 상실감과 더불어 믿었던 남편과 후배의 배신으로 인해 무너질 것처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오히려 너무 악에 바치면 정신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유산 웃기고 있네. 너네한테 줄 건 개망신뿐이다. 이를 갈았습니다. 저는 그 후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이혼 및 상간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자꾸 저에게 장모님 사시던 집하고 재산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형제들하고 얘기는 나눠봤냐 하면서 저희 엄마 유산에 관심을 자꾸 가지는 거예요. 만약 김민주와의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저 사이로서 사후 처리 때문에 물어보는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커먼 속내를 다 알았잖아요. 이 더러운 인간이 우리 엄마 유산까지 탐을 내나 싶어서 욕지거리가 나오더군요. 물론 유산은 특유 재산이라 남편에겐 권리가 없는데요. 하지만 어차피 제 몫으로도 유산을 받을 거니까 그 몫에서 본인도 좀 챙기려는 것 같았죠. 자기 매장을 좀 더 늘려보고 싶다느니, 사업을 좀 더 확장시켜 보고 싶다느니 입을 털었거든요. 현재는 빵집만 하는데 옆 가게까지 터서 카페도 운영하고 싶어 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로요. 그냥 빵집으로만은 장사가 좀 부진하다며 좀 더 확장을 시켜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유산으로 저딴 소리를 하네 싶어서 너무 열받는 겁니다. 김민주와의 불륜 사실을 몰랐으면 남편이 가장으로서 더 열심히 잘해보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할 테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나랑 헤어지고 김민주랑 새살림 차리고 싶어서 수쓰는구나 싶어서 역겹더라고요. 한편으론 남편이 먼저 나서서 저한테 김민주 욕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게 다 의심 안 받으려고 그랬구나 싶어서 더욱 가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남편의 말에 그랬습니다. 사업 더 확장시키면 좋지. 한번 해봐. 엄마 유산은 좀 이따가 오빠랑 언니랑 만나서 얘기하고 정리해봐야지. 그럼 당신이 나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도와주고 말고가 어딨어, 부부 사이에.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고마워 자기야. 내가 진짜 열심히 할 거고 장모님께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게. 그렇게 남편은 제가 도와준다고 생각했는지 적극적으로 일을 벌렸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지켜보면서 조용히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고 소장 쓰면서 이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대출을 해서 새 기계도 드리고 옆가게 확장 이전 및 베이커리 카페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언제쯤 유산 정리가 되겠느냐, 장모님 사시던 아파트 시세가 좋던데 빨리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얼굴을 빤히 보다가 이혼 서류 내밀었습니다. 자, 이게 뭐야? 이혼하자 우리. 뭐라고? 남편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양 몹시 놀라더군요.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너 김민주랑 바람났잖아. 어? 남편이 눈이 동그래진 채로 일시정지가 되더라고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김민주랑 바람났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뭐? 엄마 유산 받아서 그걸로 네 사업 자금을 해달라고? 웃기고 있네. 너 같으면 그렇게 하겠니?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혼 서류랑 상간소송 소장뿐이야. 알았어? 그 말에 남편은 숨도 못 쉬고 입 벌린 채 저를 보다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어? 김민주가 말했어? 뭐라고? 김민주가 말한 거지? 그러면서 얼굴이 구겨지는 겁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그래서 네가 김민주랑 바람 안 폈냐고. 김민주, 씨.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 얘기 좀 들어봐. 김민주 그게 작정하고 나를 꼬셨어. 꼬시고 들이댔어.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처음엔 이러지 마라 그랬어. 그런데 그렇게 몸으로 들이대니까 나도 잠깐 정신이 팔린 거지. 내가 미친 거지, 여보. 내가 사업 확장하고 싶은 거 김민주랑 아무 상관없어. 내가 대가리에 총 맞았어? 당신이랑 헤어지고 김민주랑 잘해보려고 하게? 나는 그저 그 꽃뱀 같은 여자한테 깜빡 당한 거야. 라는데 너무 찌질하고 비겁해 보여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전까진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어왔던 믿음직한 남편이었는데 불륜사실 걸리자마자 그년이 꽃뱀이라고 자기는 순진하게 당한 거다 어쩐다 하는데 와, 진짜 정이 다 털리더라고요. 당신이 그래서 바람 피웠다는 사실이 없어져? 헛소리 작작해. 여보, 우리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지. 김민주 걔랑 바로 끝낼 거야. 아니야, 나는 진짜 끝내고 싶은데 걔가 나한테 얼마나 협박한 줄 알아? 그게 무서워서 끌려다닌 거야. 그럼 무서울 짓을 왜 해? 선배 언니의 좋은 남편으로 남으면 되는데. 누가 너 억지로 김민주랑 바람피랬어? 여보! 너랑 김민주 사이의 스토리는 듣고 싶지도 않아. 중요한 건 너는 우리 가족을 배신한 거고 내 뒤통수를 친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어. 저는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남편이 무릎 꿇고 제 다리를 붙잡더라고요. 잘못했다느니 한 번만 봐달라느니.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까지 김민주랑 통화하고 우리 엄마 유산 어쩌고 짓거리고 그래놓고 뭐가 어째? 이혼해줄 테니 김민주랑 살아. 네 새끼 버리고 김민주 아들 키우면서 잘 살아봐. 그리고 이 집에서도 나가. 이 집 우리 엄마가 해준 집인 거 알지? 좋은 말 할 때 꺼져. 남편은 필사적으로 빌었지만 저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상간소송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친한 미용실 선배와 손님 몇 명에게 이혼 소식을 전했어요. 남편이 내 후배랑 바람이 나서 이혼한다고요. 제 일은 일파만파 퍼졌고 동네에서도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 와중에 저랑 친했던 미용실 선배가 화가 나서 김민주 매장에 가서 삿대질하고 퍼붓기도 했어요. 김민주는 그런 일 없다면서 경찰 부를 테니 나가라고 난리쳤는데 그날 김민주네 미용실에 김민주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학부모도 있었거든요. 순식간에 소문 다 퍼졌죠. 일자리 없을 때 도와줬던 선배네 남편을 뺏은 여자라고요. 그 미용실 연다고 대출도 많이 받았는데 그 일로 인해 소문 다 퍼지고 미용실에도 제대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김민주는 저한테 상간소송까지 받고 나서는 완전 본색 드러내더라고요. 자기가 바람핀 건 맞는데 이렇게 소문내고 다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요. 명예가 있어야 훼손이라도 되지 웃기고 있더라고요. 어디 네 마음대로 실컷 해보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지인에게 하소연하듯이 말한 것뿐이라 성립도 안 된 것 같았습니다. 김민준의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도 소문 다 나서 학부모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용실 운영도 제대로 못하니 결국 임시 휴업 내걸었더라고요. 빚만 잔뜩 남기고 문 닫은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베이커리 카페로 확장해보겠다고 대출까지 받고 공사도 시작했는데 돈도 없고 소문 다 퍼져서 있던 손님들도 다 끊겼습니다. 둘 다 개망신 당하고 골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쫓겨나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계속 저한테 빌고 이혼하지 말자고 했지만 저는 눈 하나 꿈쩍 안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받고 이혼까지 했어요. 이렇게 된 김에 둘이서 잘해보면 될 건데 그 둘도 개싸움이 났습니다. 남편은 김민주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렸다고 생각했는지 엄청 원망 퍼붓고 김민주도 제 남편이 지를 갖고 놀았다고 생각했는지 앞장서서 욕하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똥이랑 설사가 서로 싸우는 게 저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동네가 뒤집어지게 한바탕 난리가 났었고
그 당사자인 저도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 당당히 고개를 들자 생각하며 열심히 버텼습니다. 나서서 저를 위로해주고 그것들 지옥 갈 거라고 욕해주시는 손님분들도 많았죠. 그렇게 무사히 이혼을 했고 김민주는 결국 가게 내놓고 이사를 갔습니다. 빚만 잔뜩 남긴 채로요. 여기서 계속 가게를 할 수도 없을 거고 살기도 힘들 테니 옮기는 게 맞겠죠. 남편은 빵집에 맨날 파리만 날리던데 그럼에도 꾸역꾸역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래, 장사 계속해서 양육비나 똑바로 내라 생각하고 말았죠. 저희 집에서도 쫓겨나서 작은 원룸 하나 구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이혼 절차가 끝이 나고 나서 문득 김민주가 저랑 술 마실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부럽다고. 자기 남편이 저희 남편 같았으면 이혼 안 했을 거라고 했던 그 말이요. 제가 사는 게 좋아 보이고 부러웠으면 저의 좋은 점을 따라했으면 될 거였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늘 새로운 기술도 배워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점들이요. 그런데 김민주는 가장 한심하고도 멍청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부러워했던 제 남편을 뺏는 것 말이죠. 남의 것을 뺏는다고 그 행복이 결코 내 것이 되는 게 아닌데 김민주나 전 남편이나 너무 멍청하고 한심할 뿐입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더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기에 이 또한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려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또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분하고 억울했던 일을 겪었던 40대 여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와 남편은 카페를 함께 운영했었습니다. 공동 사장처럼 있긴 하는데 남편은 따로 디저트 가게도 하나 운영했기 때문에 카페에는 주로 제가 상주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격일로 출근을 했었어요.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는 없지만 소소하고 행복하게 친구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카페에 한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오면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뽑으려고 구인 공고를 냈는데 많은 지원자들이 왔어요. 그러던 중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소희라는 이름의 친구였는데 처음 면접을 보러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예뻤거든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작은 얼굴에 또렷한 이목구비까지. 한눈에 봐도 확 튀는 외모였는데 면접을 보다 보니 과거에 아이돌 연습생을 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돌 연습생은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튀는 친구들이 아이돌 준비를 하는구나 싶기도 했죠. 하여튼 예쁘기도 예쁜데 참 싹싹하고 밝더군요. 사실 소희는 계속 아이돌 연습생 준비를 하다가 끝끝내 데뷔를 못하고 방출됐다고 했습니다. 아이돌 연습에 매진하느라 고등학교도 중퇴해 사회생활 경험이 전무하다고 하면서요. 데뷔도 안 시켜줄 건데 고등학교 중퇴까지 감행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짠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소희는 자기를 뽑아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이왕이면 경력자를 뽑고 싶었는데요. 소희는 그런 경력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예쁘고 성격도 싹싹하고 근성도 있어 보이니 남편과 상의 끝에 소희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했습니다.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제 생각 이상으로 일이 좀 많이 서툴긴 했습니다. 일을 익히는데 오래 걸리고 실수도 잦은 편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는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잘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일은 좀 서툴더라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좋게 보이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저도 소희를 좋게 봤고 이래저래 소희를 좀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친해지면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집안 사정이 굉장히 딱하더라고요. 저희 카페에서 일한 지 2달 정도 됐을 때 저한테 가정사를 털어놨는데요.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혼했고 어머님은 재가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소희랑은 현재 연락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소희는 아빠랑 살았는데 아빠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죠. 술도 많이 마시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소희도 방황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습생 제1을 받고 기획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결국 가수는 되지 못하고 나왔던 거죠. 어린 나이인데도 한숨 푹푹 쉬며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고생 많았겠구나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연습했는데 왜 데뷔는 안 된 거야?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물어보니 소희가 하는 말이 처음에 실력이 모자라다 그러고 나중에는 컨셉이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하고 또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허송세월 보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차피 있어봤자 데뷔도 안 시켜줄 거고 건강도 안 좋아져서 그냥 나왔어요. 그렇구나. 그 사람들도 참 너무한다. 데뷔를 못 시켜줄 거면 빨리 내보내줘야지. 그러게요. 이제 와서 다 의미 없는 소리죠 뭐. 어쨌든 데뷔는 물 건너갔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요. 저 꿈도 생겼어요. 어머, 뭔데? 모바일 쇼호스트 하고 싶어요.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소희는 모바일 쇼호스트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물건 판매하는 사람이 많고 인터넷 전용 쇼호스트가 많다 보니 소희도 그런 쪽으로 일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소희 보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면서 저희 부부랑도 가깝게 잘 지냈습니다. 소희는 아빠가 집 나간 후로 1년째 안 들어온다면서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편의점 음식이나 먹는다기에 안쓰러워서 제가 반찬도 여러 번 해주고 먹을거리도 많이 사다 줬습니다. 가게에서 일할 때도 항상 식사 시간에는 카드 주고 가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오라고 했고요. 소희는 저에게 고맙다면서 저랑 제 남편은 정말 좋은 사장님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사장님은 꼭 저한테 엄마 같으세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남편과 딩크 부부였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데요. 그 말이 웃기면서도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내가 너랑 10살 차이 나는데 엄마 소린 좀 그렇다. 언니라 그러던지. 나이 차이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저 챙겨주시잖아요. 엄마가 있다면 이런 기분일까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저 버리고 집 나가셨잖아요. 소희는 자기는 부모 복이 없다, 엄마한테 버려졌다 자주 그랬는데 저는 그런 말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챙겨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나중에는 소희도 제법 일이 익숙해져서 잘했습니다. 게다가 워낙 예쁜 친구가 카페에 있다 보니 남자 손님들도 는 것 같았죠. 소희는 가끔 저한테 사장님이 아니라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장난 섞인 말이었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도 했지만 어쨌든 제 마음으로 소희를 가족처럼 많이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챙겨주게 되었죠. 그렇게 소희가 저희 가게에서 일한 지도 10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카페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있으면 소희가 교대를 위해 출근할 시간이었죠.
그때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풍기는 느낌이 커피 주문을 하러 온 사람 같지는 않더군요. 험상궂게 생긴 얼굴에 잔뜩 찌푸린 인상으로 오더니 메뉴판을 쭉 훑더라고요. 그러더니 제일 싼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저를 쓱 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뜨거운 걸로 드릴까요? 아무거나. 라면서 퉁명스럽게 말하는데 뭐야 싶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소희가 출근을 했는데 그 남자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야, 강소희! 저는 험악하게 소희를 불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누구야 소희야? 위협적인 모습이었기에 여차하면 경찰을 부를까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소희가 곤란한 얼굴로 그 남자에게 가더라고요. 소희는 그 남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고 밖으로 같이 나갔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보니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는 듯 했는데 분위기가 심각해 보여서 저도 긴장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보니 여차하면 경찰이나 남편을 불러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소희가 뭐라 하니까 그 남자가 경고하듯이 한마디 하더니 가더라고요. 그렇게 소희가 풀이 죽어 들어왔죠. 누구야? 그런데 소희 입에서 뜬금없는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빠요. 아빠? 아빠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희의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무슨 사채업자처럼 딸을 대하나 싶어서 몹시 놀란 거죠. 괜찮아? 아빠가 뭐 때문에 그러셔? 제가 사는 곳 계약이 다 돼서 이사하려고 집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이사 가려고 한다고 화가 좀 나신 것 같아요. 어머나, 왜 그랬어? 말씀드리지. 연락이 잘 안 돼서요. 방금 잘 얘기 들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소희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일을 하더라고요. 정확히 무슨 사연인진 몰라도 아빠가 딸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험악해 보여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이니 더 이상 묻는 건 실례 같아서 말은 안 했죠. 그런데 그 후에 소희가 저에게 먼저 그러더라고요.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되냐고요. 무슨 돈?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전세금을 들고 도망가 버리셨어요. 뭐라고? 어디 고시원이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어머 세상에. 저는 너무 놀랐는데 소희는 다소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담담한 모습에 더 가슴이 아팠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았거든요. 열심히 사는 딸인데 아빠가 돈 들고 나르고 너무한다 싶고 안타까웠죠. 소희야 괜찮아? 아니 어떻게 딸 사는 집 전세금을... 뭐 어쨌든 아빠 돈이니까요. 어머 그런 게 어딨니? 너는 자식이잖아. 그럼 너는 어디 살라고? 아빠는 예전부터 제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네가 나이가 몇이고 직장생활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돈이 많다고 생각하셔? 그러게요. 저도 몰라요, 아빠 속은. 저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소희를 돕고 싶은 마음에 결국 돈을 좀 빌려주었습니다. 사실 소희가 마땅히 갚을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사정이 딱하고 오갈 데 없다는데 모른 채 할 수도 없었거든요. 이자는 필요 없으니 원금만 천천히 두고두고 갚으라고 했고 소희는 자기가 고맙다며 꼭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보, 응? 자기 가만 보면
좀 순진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 여유 있는 집에서 너무 온실 속 화초로 커서 그런가? 라길래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소희 있잖아. 가만 보면 당신은 소희가 하는 말을 다 믿더라. 사실 확인된 것도 없는데. 내가 뭘? 그럼 소희가 뭐 거짓말 하는 거라도 있어? 당신 뭐 아는 거 있어? 내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가만 보면 좀 그런가 싶어서. 그 큰 돈도 덥석덥석 빌려주고. 솔직히 걔가 그걸 갚을 것 같진 않은데. 갚는다고 했으니까 천천히 갚겠지. 그렇다고 모른 척 할 수도 없잖아. 가만 보면 좀 순진해. 참나, 그거 비꼬는 거야? 아니, 뭐 당신 돈인데 뭐. 그냥 걱정돼서. 아휴, 걱정할 거 없네요. 내가 여력 되니까 빌려주는 거지. 자기도 돈 빌려주는 거 처음엔 괜찮다며. 그렇긴 한데 또 생각해보니까 너무 덥석 그러나 싶기도 하고. 그냥 안 빌려주면 안 되나? 왜 그래? 빌려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왜 그러는데? 뭐 이유가 있어? 소희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뭘 알고 있어서 그래? 그 말에 남편은 막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내가 뭘 알아. 나는 걔랑 친하지도 않은데. 참나. 처음부터 안 빌려준다고 했으면 모를까. 이미 빌려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안 빌려주냐? 알았어, 그럼. 남편은 이상하게 석연치 않아 하더라고요. 분명 남편도 소희를 좋게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의아했죠. 하여튼 소희는 작은 원룸 하나를 구해서 거기서 사는 듯 했습니다. 소희는 저와 남편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그렇게 좋은 사이로 잘 지냈으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생일대의 뒤통수를 거하게 맞는 일이 생기게 되었죠. 소희가 그맘때 어떤 티셔츠를 자주 입고 다녔는데요. 색도 그렇고 편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소희야, 요새 그 옷 자주 입네? 어디서 샀어? 그러자 소희가 막 웃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냥 아울렛 갔다가 샀어요. 괜찮아요? 옷걸이가 좋아서 그런지 잘 어울린다. 나도 하나 살까? 이거 2월 상품이라 이제 없을 거예요. 사이즈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 예쁘고 편해 보이는데 아쉽네.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뒤에 우연히 드레스룸 정리를 하다가 똑같은 옷을 발견했어요. 소희가 입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디자인인데 대신 남자 사이즈였죠. 저희 집에 있었으니 남편 거였을 건데 저는 남편이 이런 옷을 사는 줄 몰랐어요. 물론 옷 사는 거 하나하나 저한테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 그렇게 옷을 많이 사거나 잘 꾸미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제가 사주는 옷을 많이 입는데 뜬금없이 그 옷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서랍에 있었으면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샀나 보다 할 텐데 드레스룸에 안 입는 옷 넣어두는 서랍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기분이 정말 이상하고 묘했습니다. 뭔가 촉이 안 좋더라고요. 옷에 신경도 잘 안 쓰는 남편인데 이런 브랜드의 옷, 그것도 소희랑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갖고 있다고?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순간 기분이 이상했지만 설마 싶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부부와 소희는 가족 같은 사이인데 내가 괜한 오해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덮어두었는데 결국 그 이상한 촉은 사실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카페 홍보 SNS를 운영하는데요. 사진이나 영상을 자주는 안 올리고 신메뉴 나오거나 할 때만 주로 올립니다. 소희한테도 SNS 계정 아이디 있느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만약 있다면 친구 추가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소희는 그런 거 안 한다고 했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SNS는 거의 필수인데 의외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SNS 들어갔다가 제 알고리즘에 그게 뜬 거예요. 소희의 계정이요. 나한테는 계정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있네.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 SNS를 보는데 제가 알던 소희의 이미지와 너무 달라서 꽤나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소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꿈이 있는 건실한 청년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SNS 속 소희는 전혀 아니더군요. 가슴 파인 야한 옷을 입고 토끼 머리띠 끼고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거기 댓글에는 예쁘다, 개인 메시지 보냈습니다, 연락하고 지내요 등등 수작 부리는 댓글도 많았어요. 보통이라면 불쾌해야 될 댓글인데도 소희는 하트 누르고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명품 가방 선물 받았다고 올리고 백화점 쇼핑 갔다고 올리고 좀 놀랐습니다. 제가 알던 소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허세와 허영심 가득한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거 올린다 해도 그게 문제가 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던 소희와 달랐으니 좀 놀라긴 했겠지만 자기 개인 SNS고 본인 올리고 싶은 사진 올린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나요?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면 소희가 어느 카페에서 셀카를 찍었는데 뒤에 어떤 남자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얼굴은 스티커로 가렸는데 옷이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저희 집 드레스룸에서 발견했던 그 똑같은 티셔츠요. 게다가 소희 사진에 같이 찍혀있는 그 얼굴이 가려진 남자의 체형이 저희 남편하고 같더라고요. 제가 와이프인데 그걸 몰라보겠나요? 그냥 딱 봐도 제 남편이었습니다. 바지도 남편이 자주 입는 바지였고요. 그걸 보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도대체 둘이 언제 이런 카페를 갔단 말인가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떨리는 기분으로 다른 사진들도 샅샅이 둘러봤는데 호텔 가운을 입고 찍은 셀카도 있었습니다. 좀 비싼 호텔이었는데 1박에 50짜리 호텔에 호캉스 왔다면서 자랑하는 글과 함께 셀카 사진을 찍어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호텔방에서 가운만 입고 사진을 찍은 소희 뒤에 협탁이 있었는데요. 그 협탁에 차키와 지갑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 차키와 지갑도 저희 남편 거였어요. 차키 홀더 색깔도 그렇고 지갑도 제가 선물한 거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죠. 그걸 보는데 머리를 제대로 얻어맞은 듯 하더라고요. 남편과 소희가? 진짜 그런 반전도 반전이 없었습니다. 제 남편과 소희가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쩌면 제 남편 말 맞다나 제가 너무 순진하고 어리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희를 동생처럼 아끼는 마음이었는데 당연히 남편도 그럴 줄 알았어요. 소희도 저한테 엄마 같다느니 가족 같다느니 그런 말을 자주 했기에 저도 소희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제 남편이랑 뒤에서 이러고 있었고 심지어 그 사진들을 버젓이 개인 SNS에 올린 겁니다. 누가 보던지 말던지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직접 물어야겠다 생각했죠. 저는 일단 증거가 될 만한 사진들은 다 찍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소희가 갑자기 지워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가게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페에 매일 출근하진 않거든요. 소희가 출근을 했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맑은 얼굴을 보는데 내가 본 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 현실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때까지도 말도 안 된다, 뭔가 오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하여튼 제 표정이 굳어 있으니 소희가 물어봤고
저는 나중에 끝나고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희도 눈치를 챈 건지 그날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날 겨우 장사 끝내고 남편에게도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삼자대면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일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제가 모든 사실을 다 안다고 하면 남편도 소희도 싹싹 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과 소희 앞에 그 사진들을 꺼내놓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 후에 이어지는 상황은 놀라웠어요. 이거 소희 SNS 계정에서 본 사진이야. 여기 뒤에 이 남자, 당신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호텔에서 찍은 거, 이 차키랑 지갑도 당신 거고.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왜 나야? 나 아니야. 이 옷 내가 집에 있는 거 봤거든? 똑같은 거. 제 말에 남편은 막 아니라고 잡아떼는 겁니다. 아니, 이 옷이 무슨 맞춤 옷도 아니고 나만 입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체형이 딱 당신 체형이잖아. 바지도 지금 입고 있는 그 바지고. 이거 그냥 까만색 바지인데 뭔 소리해. 남자들 다 이런 거 입고 다니지. 그리고 뭐가 내 체형이야. 전혀 아니구만. 당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당신하고 소희는 아무 사이 아니다. 당연한 걸 뭘 물어. 와, 나 황당하네. 이런 거 물으려고 오라고 한 거야? 심각하게? 나 참. 하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도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테이블만 싸늘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소희에게도 말했습니다. 소희야, 정말 아니니? 얘기해봐.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죠. 남편은 깜짝 놀라 다그치더라고요. 야, 너 왜 그래? 말해, 아니라고. 그런데 갑자기 소희가 남편을 노려보더라고요. 남편은 당황해서 제 눈치를 보고요. 야, 사장님, 그냥 얘기하세요. 이렇게 된 거. 뭘 얘기해? 너 미쳤어? 이거 남 사장님 맞아요. 저랑 남 사장님 만난 지 좀 됐습니다. 하면서 눈 동그랗게 뜨고 당돌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 오히려 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뭐라고? 야, 너 미쳤어? 너 진짜 내 남편이랑 만난다고? 네 입으로 바람핀다고 말하는 거야? 네, 너 미쳤니? 네가 뭔 말하는지 알고 이래? 당연히 알죠. 제가 어린애인가요? 사장님, 아니, 오빠 얘기하세요. 우리 만났잖아요. 잠도 많이 잤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오빠가 얘기했잖아요. 여사장님하고 헤어지고 나랑 살고 싶다고. 애기도 낳고 싶다고. 딩크 생각 없는데 여사장님 때문에 강제로 딩크하는 거라고. 저한테 저 닮은 딸 하나 낳아달라면서요. 야! 남편은 얼굴이 질려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핑 하고 돌았고요. 가족처럼 아끼고 생각했던 알바생과 제 남편의 바람이 확실시 되는 순간 저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죠. 소희가 단호하게 나오자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고 설명할게. 내가 큰 실수했어. 얘한테 나도 완전 당한 거야. 오빠 왜 그래요? 너 안 닥쳐? 참나. 여보, 내가 다 얘기할게. 그래, 전에 자기가 늦게 마치고 비 오는 날 소희 좀 데려다 주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얘를 데려다 줬는데 얘가 글쎄 집에 들려서 라면 좀 먹고 가라는 거야. 나도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좀 배가 출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갔었어.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까 얘가 작정하고 나를 꼬시는 거야. 나도 잠깐 눈이 돈 거지. 그랬는데 그 후에 얘가 나한테 협박을 하더라고. 우리가 그랬다는 거 당신한테 다 알린다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얘한테 끌려다녔어. 나도 진짜 잘못한 거 아는데
얘가 협박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 말에 소희가 벌떡 일어나더니 앞에 있던 커피를 남편에게 확 쏟는 겁니다. 야, 너 미쳤냐? 쓰레기 같은 놈. 그러더니 가방 들고 그냥 확 나가는 겁니다. 아주 가관이었죠. 남편은 쟤 완전 이상한 애라고, 그래서 돈도 빌려주지 말라고 한 거라면서 저런 이상한 애한테 속아서 부부 사이를 깨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애초에 강소희랑 그랬던 것도 기막히지만 그 후에 사진 보니까 너도 아주 즐겼네. 같이 놀러 다니고 호텔 다니고 가방 사주고. 걔가 다 협박해서. 놀고 있네. 그게 무서워서 이렇게 데이트 즐기고 다니셨어? 다 필요 없어. 강소희한테 가. 보내줄 테니까. 대신 이혼하고 위자료는 제대로 토해내야 될 거야. 알지? 이 카페며 당신 운영하는 그 가게도 다 우리 친정에서 도와준 거. 당신 목 없어. 그냥 바지 사장이잖아. 몸만 나가. 아니지. 위자료 똑바로 내놓고 나가. 여보, 나 진짜 억울해. 아니라니까. 나도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강소희가 입으라는 커플티도 처박아둔 거야. 내가 그 옷만 보면 성질이 얼마나 뻗치는지. 아, 그래서 호텔 가서 놀았어? 같이 하플 다니고 그랬어? 나한테 그렇게 싹 거짓말하고? 당신 무섭다? 연기 잘하네? 아니, 그거. 다 필요 없어. 이혼해줄 테니까 강소희한테 가. 알았어? 여보! 남편은 필사적으로 빌었지만 봐줄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진짜 둘 다 미쳤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와서도 빌 것 같아서 그냥 비번 바꿨습니다. 꼴 보기 싫으니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소희는 출근을 안 했어요. 그리고는 황당하게 저한테 증거들을 대놓고 보내주더라고요. SNS에 미처 올릴 수도 없는 남편과 찍은 사진들이며 동영상까지요. 남편이 지를 꽃뱀으로 모니까 꽃뱀 아니고 둘 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네 어쩌네 하면서요. 와, 진짜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가 다 있나요? 저는 강소희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너 믿어주고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 때리니까 좋니? 너 나한테 무슨 엄마니 가족이니 개소리 하더니 너 완전 밑바닥이구나. 사장님한테 미안한 것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있어요. 진짜 개소리도 정성껏이네. 증거 고맙고 이 증거로 너랑 한현태 나란히 소짝 날려줄게. 위자료 준비 잘해놔라. 한현태 너 가져. 얼마든지 줄 테니까 데리고 살아. 그리고 내가 그때 빌려준 돈 바로 갚아라. 그렇게 문자 보냈는데 네, 이렇게 하나 왔더라고요. 와, 그거 보는데 얼마나 어이없던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강소희는 저희 카페며 남편이 따로 운영하는 가게가 다 남편 소유인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가게도 운영하고 차도 비싼 차 끌고 다니고 하니까 다 남편 건 줄 알았던 거예요. 사실 저희 친정에서 해준 거고 엄밀히 제 거거든요. 남편은 말만 사장인 거고요. 제 딴에는 남편 자존심 세워준답시고 어디 말할 때는 남편이 사장이라고 하고 다녔는데 결국 뒤에서 이러고 다녔던 거죠. 참 어이없게도 말이에요. 강소희도 이게 남편 거 혹은 최소한 공동 지분인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인간들에게 상간소송과 더불어 이혼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강소희도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강소희는 제 남편이 돈이 꽤나 있는 줄 알고 저한테 빌린 돈에 위자료까지 다 내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 저 없으면 그냥 개털이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강소희도 아차 싶었던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여튼 저는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했고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 보니 무조건 제 승소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에게 위자료와 더불어
강소희가 저한테 빌린 돈도 다시 받아냈습니다. 무슨 돈이었냐면 저희 집 재산 중에 남편 몫도 있는데 그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강소희 돈까지 다 물어줘야 했죠. 그러니까 남편은 돈 한 푼 없이 쫓겨난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도 이렇게 다 터트린 강소희를 그렇게 원망하더니 저랑 이혼했으니 강소희라도 잡아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결국 강소희랑 만나고 살림도 차렸다고 했으니까요. 하여튼 저는 이혼 과정 끝내고 거의 남편을 빈몸으로 내쫓았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도 너무 괘씸해했죠. 그 두 인간들 다요.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참 기가 막힌다 싶고 사람에 대한 혐오감까지 들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혼을 하고 저는 혼자서 카페 운영하면서 지냈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 하나를 뽑아서 일하는데 그 알바생이 일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야무지고 일 잘하는 알바생들도 있는데 애초에 제가 강소희를 뽑았던 것도 예쁜 외모에 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는 했지만 머리가 나빴는지 일도 정말 잘 못 배우고 느리고 실수 많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다 이해해주고 돈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고 그랬는데 그 대가가 이런 배신이라니 씁쓸했죠. 그런데 나중에서야 더 놀라고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소희는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막장이더라고요. 그때 자기 아빠가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한다면서 불쌍한 소녀 가장인 척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도 빌려준 거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 남자가 애초에 강소희 아빠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냐고요? 강소희가 과거에 돈 빌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강소희가 저한테 아이돌 연습생이니 뭐니 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아이돌 연습생이니 그랬던 적도 없고 고등학교 때부터 발랑 까져서 다니다가 중퇴한 거더라고요. 그 뒤로 술집 이런 데서 일했다고 그랬는데 돈까지 빌리고 못 갚으니까 그 사채업자 같은 남자가 찾아왔던 거예요. 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얼마나 소름 끼치고 놀랐던지요. 거짓말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강소희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전 남편의 누나였던 전신우였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은 신우하고 사이가 좋아서 잘 지냈었는데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고 신우랑도 인연이 끊어졌죠. 더 이상 볼 일 없는 사이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신우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좀 통화하기 껄끄러웠는데 신우가 자기 동생의 충격적인 근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현태 한동안 병원에 있었어. 왜요? 어디 아파요? 아니, 쳐맞아서. 네? 누구한테 쳐맞아요? 아우, 내가 진짜 미치겠다. 그 강소희 있잖아. 그년 진짜 독사 같은 년이야. 내 동생 인생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년이라고. 어디 고발 프로그램에나 나올 법한 사기꾼년한테 걸려서 아휴. 그 사기꾼년 예쁘다고 홀라당 넘어간 인간이 자기 동생인데 마치 자기 동생이 순진해서 넘어간 것처럼 말하는 게 황당하더라고요.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서 일단 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걔 거짓말한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하면서 신우가 강소희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아이돌 연습생도 아니었다는 거, 술집 업소 출신이라는 거, 게다가 진짜 부모랑은 거의 의절해서 연락도 안 되고 빚을 많이 져서 빚쟁이들이 찾아온다는 거 등등요. 저랑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서 강소희랑 살림 차려서 살았는데 전 시댁 식구들한테도 막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순진 가련한 척, 불쌍한 척 하면서요. 그 순진하고 맑은 얼굴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해. 걔 진짜 미친 거 아니니? 나 걔 무섭다 진짜.
근데 어쨌든 우리는 몰랐어. 걔 말 다 믿었고. 어쨌든 올케랑 우리 현태 이혼했잖아. 어쩔 수 없이 걔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했는데 얼마 전에 현태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얼굴이 죄 터져가지고 엄마 집에 찾아온 거야. 엄마가 한밤중에 기절 초풍할 뻔했다더라고. 왜요? 그 강소희 그년이 또 빚을 내고 다녔나 봐. 현태가 동거인이니까 대신 갚으라고 했는데 현태가 못 갚고 잠수를 탔더니 찾아나서 애를 그렇게 때린 거지. 맞다가 현태가 도망친 거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니? 걔가 빌린 돈인데 왜 우리 현태가 이런 일을 당해?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랑 이혼 후에 남편하고 강소희가 살림 차려서 산다는 건 알았는데 강소희가 빌린 사채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쫓겨다니고 저 터져가며 사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강소희랑 당장 헤어지라고 했다. 현태 잡으려니야 그거. 그 사채업자들도 싹 고소하라고 했어. 돈은 강소희가 빌렸는데 왜 그걸 우리 현태한테 날리냐고. 그래서 많이 다쳤어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입원해 있다가 지금은 집에 있어. 몸 아픈 것보다 멘탈이 제대로 나갔더라고. 얼마나 울고 후회하는지 몰라. 올케한테 그런 짓 한 거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나 봐. 라는데 신우가 왜 전화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기 올케, 시간 괜찮으면 현태 한번 보러 오면 안 될까? 현태도 너무 힘들어하고 나 쟤 잘못될까 봐 무서워. 그 말에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형님, 아니 이제 이혼했고 더 이상 형님이라고 하기에도 껄끄럽네요. 저 올케라고 하시는 것도 좀 그렇고요. 아니 올케. 가족처럼 지내던 알바생이 남편하고 바람났고요. 둘이서 뒹구는 사진, 동영상 제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거 다 봤는데 한현태가 제 눈에 사람으로 보이겠나요? 이해해줄 마음 눈꼽만치라도 있었으면 이혼 안 했습니다. 강소희가 어떤 인간인지 뭔지 제할 바 아니고요. 저 배신하고 그런 강소희랑 놀아난 거 그게 바로 한현태예요. 누가 등떠민 거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이요. 어리고 예쁜 애 좋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 친정에서 마련해준 가게 몇 차며 그걸로 강소희 꼬시고 선물 사주고 호텔 다니고요. 조용히 위자료 청구하고 이혼해 준 것만 해도 저는 최대한 배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한현태 어떻게 되던지 말던지 저랑 아무 상관 없어요. 저한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전화도 그냥 하지 마세요. 저희 이제 전화할 사이 아니잖아요. 제 말에 신우가 막 섭섭해 하더라고요. 아니 올케, 너무 냉정하다.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그러니까요. 한때 가족이었는데 배신한 인간이 누군데요. 앞으로 서로 전화하는 일 없었으면 해요. 한현태는 형님이 잘 돌봐주세요. 그럼 이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자기 동생 불쌍하다고 어떻게든 저한테 다시 엉겨붙으려고 하는데 너무 싫더라고요. 좋다고 강소희랑 놀아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어림도 없죠. 하여튼 남편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받는 중이었습니다. 어쩌겠나요. 본인이 저지른 업보고 본인이 감당해야죠. 전 신우랑도 아예 연락 끊어서 그 후에는 어쩌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잘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지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거든요. 평범했던 가정이 산산조각난 게 서글프기도 하지만 애초에 남편은 언제든 그럴 수 있었던 인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미친 거짓말쟁이와 의리도 없는 남편놈. 둘이 잘 어울리는데 헤어지지 말고 백년해로 하길 바래요. 서로 뒤치다꺼리 해주면서 말이죠.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크긴 하지만 그것들 결코 잘 먹고 잘 살 일 없을 것 같으니 이쯤에서 묻어두고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